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오늘은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인식 3종 세트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일본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본의 정치인들은 과거사에 대해 주변국들과의 입장을 고려해서 발언과 입장 표현을 신중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정부는 주변국, 즉 한국과 중국 등 자신들이 침략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과 외교적 마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과거에 대한 부정과 정당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독도, 그리고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의 상징인 가미가제 특공대까지 들고 나오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과 도발,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미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의원의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이를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4일 중국의 상하이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한 것과 관련해 안중근은 인토 히로부미 초대 한국 통감을 암살한 살해범으로 이에 따라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공식 답변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살인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답변서는 신당 대지의 스즈키 기코 중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중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연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표현하며 어린이들이 이야기할 때 일본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토 의원은 한국과 중국이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싸고 각국에서 반일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데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대응해왔지만 실태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각 나라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폭탄 공격을 가한 가미카제 특공대의 젊은 조종사들이 죽음을 위한 비행에 나서기 직전 가족들에게 남긴 333통의 편지와 유서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을 기념하고 있는 지란 특공평화회관이 있는 미나미 큐슈시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란 특공평화회관에는 가미카제 특공대 대원들의 사진이나 편지 등 자료 14,000점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가미카제를 미화하고 매년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가미카제의 충성심에 경의를 표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시모이데 간베이 미나미 큐슈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특공대원의 편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극한에 도달한 상황에서 죽음으로 향한 사람들의 마지막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며 이 편지나 유서를 전쟁의 무서움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무서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하려는 것일 뿐 편지의 많은 내용들이 천황에 대한 충성과 일본인의 정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많아 문제입니다. 캐나다 연방 RCMP는 맥 하브 패트릭 브라지 상원 의원의 세비 횡령 혐의에 대해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형사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연루된 상원 세비 횡령 스캔들은 2015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 정부의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에 의해 임명되었다 은퇴한 상원의원 맥 하브 씨와 상원의원 자격이 정지된 패트릭 브라지 씨는 화요일에 자신의 주거 및 생활비 관련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브 씨의 변호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상의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RCMP는 이들 이외에도 역시 상원의원 자격이 정지된 마이크 더피 의원과 파멜라 윌린의 부정 비용 청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총리실의 전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9만 달러의 상환금 공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경찰의 이번 기소에 대해 연방감사위원회 총장은 상원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금의 지출을 조사하고 상원 개혁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자유당의 리더 저스틴 트루도 씨는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다른 야당인 NDP와 협력해 문제가 있는 상원제도의 폐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상원의원들의 축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비 부정수급으로 상원의원을 기소할 것임을 밝힌 RCMP 국가부분수사국장 질 미쇼 씨는 상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RCMP의 조사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 더피 의원의 부정수급분 환급에서 총리실의 수석 비서관이 9만 달러를 대납한 내용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9만 달러 대납에 대해 수석 비서관과 마이크 더피 의원의 개인적인 거래 또는 관계라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하퍼 총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하며 하퍼 총리는 마이크 더피 의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를 부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타와 정가는 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맥 하브 전 상원의원과 패트릭 브라즈 상원의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2014년 3월에 시작합니다. 두 상원의원은 상원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오타와 지역의 주택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23만 달러의 횡령 협의를 받고 있는 하브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5만 달러 횡령 혐의의 패트릭 브라조 상원의원도 결백을 주장은 하지만 기소 이후 더 이상의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RCMP는 하브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모기지 사기 혐의도 조사 중이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C 주정부와 교사연합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길고 긴 다툼이 해를 넘기고도 아직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BC주 대법원이 지난 가을부터 진행된 교사연합과 주정부 사이의 법정 싸움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BC주 정부는 이를 항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피터 패스벤더 장관은 항소 절차가 향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동일한 근무 조건과 적정한 교육 예산 지출을 위해 법정 다툼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2일 재개될 예정인 공립학교 교사연합과 BC주 교육부 간의 계약 협상은 이제 적대적인 분위기와 조건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진행된 교사연합과 주정부 사이의 법정 싸움에서 BC주 대법원은 최근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주정부 교육부가 학급 인원과 구성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교사들의 권한을 빼앗은 것을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교사연합 측에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터 패스벤더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스벤더 장관은 교사들이 학급 인원과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교육부가 큰 틀에서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BC주 전역의 학교들에서 동일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권한이 더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과 학부형 등을 위하지 못하고 공립학교 교사들과 교사연합의 이익에 더욱 치중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C주 정부의 이 같은 항소 발표에 대해 교사연합은 주정부가 학생들이 권리와 교육의 목적은 망각한 채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균형 예산 실현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한 보상금은 교사들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에 맞는 학급의 크기와 학생 수의 구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C 주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주는 교훈에 대해 BC주 정부는 진심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사연합은 주정부가 2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으로 주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 예산을 해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BC주 정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보상금을 단기 회계연도에 반영할 경우 마이크 드종 BC 재무장관이 내세운 균형 예산에서 기존 교육 예산에 전가하고서도 165만 달러의 흑자가 증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C주 정부는 단기 회계연도의 균형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위성을 무시하고 항소를 통해 보상금 집행을 자신들의 집권 회계연도를 넘기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교사연합은 주정부가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교사연합과 주정부의 재계약 협상의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항소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 목적을 위해 재계약 협상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교사들과 학생들이 수업하는 권리를 내팽개쳤다는 주장입니다. 교사연합의 수잔 그리핀 씨는 BC 자유당이 선의의 교사들과의 교섭보다는 파업 도발에 더 관심이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사연합 회장 짐 이케르 씨는 교육부 장관의 항소 결정에 대해 정치와 경제 논리 속에 교육을 집어넣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라며 BC주 정부는 여전히 슬프도록 실망스러운 정부라고 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교사연합 측은 법원이 판결한 보상금은 당초 연합 측이 법원에 제시한 275만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2002년 자유당 정부가 정한 비교육적인 학급당 학생 수의 교실을 1년의 기간 동안 정상화시키는 데 사용될 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연합은 주정부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상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부담이라는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번 주정부의 항소 발표로 앞서 전한 것처럼 정부와 교사연합 간의 교사 재계약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교사연합의 재계약 타결이 무산되면 교사 임금 및 교육 예산의 순조로운 집행이 불투명해집니다. 몇 년간 지속되던 교사들의 파업 불씨도 다시 살아나면서 BC주의 공립학교 운영이 위태로워집니다. BC주 정부가 추진하는 공립학교 교사의 10년 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BC 학교위원회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교사들의 계약 유지와 학급 운영의 당위성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찾고 있습니다. BC 학교위원회 협회 회장 테레사 레전소프 씨는 학교 보드는 예산 회계연도가 있으며 타이트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주정부와 교사연합의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BC 자유당 정부가 법원 판결에 항소함으로써 교사연합이 주장하는 클래스의 크기와 학생 수 제한을 복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교교육위원회는 BC주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의 항소와 교사 헌장을 존중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것이 정당한지 BC주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레전소프 학교위원회 협회 회장은 정부와 교사연합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재정과 교사연합의 이익이 아닌 학생들의 권리와 요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실적을 쌓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주정부와 교사연합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나요? 교사들이 계약이 끝나면 학교 수업이 정지되는 건가요? 정부와 교사연합의 타결이 실패하면 우선 교사들은 교사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교사들의 파업이 예상되고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시 법원에 파업 중지 신청을 통해 교사들의 파업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교사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이 경우 다른 예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보건의료인의 계약 조항에서 노동의 권리 헌장을 침해한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판결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었습니다. 이때도 BC 보건의료노조와 주정부의 협상이 실패하면서 보건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자가 중요 협상은 뒤로 미루고 적절한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료인들의 근무 계약 종료가 문제가 되었지만 정부는 의료조합을 통해 기존의 임금을 지불하게 하고 협상 타결 후에 해당 비용을 의료조합에 지불했습니다.
노조도 해당 단체 협약의 일부 변경을 동의하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급료가 아닌 의료조합이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의료활동을 계속했었습니다. 양측은 의료 보건 서비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타결 후 모든 임시 조치를 양측 합의하에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만일 주정부 교육부와 교사연합의 재계약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이 같은 전례를 통해 학교 교육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일 뿐 그 기간 동안 학교 보드는 예상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사 임금 이외에 학교 시설 운영, 유지 보수, 신축 등의 행정 업무는 일시 정지되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협상의 원만한 타결입니다. 여러분은 지난해 저축은 좀 하셨습니까? 2013년 캐나다인들의 20%는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저축보다 빚이 더 늘지는 않으셨는지요? 불투명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플러스되는 경제생활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인들의 5분의 1이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발표된 BMO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에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한 캐나다인들은 17%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전년도 28%에서 11% 하락한 수치로 다소 개선되어 보입니다. BMO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응답자들의 69%가 소득 부족을 꼽았으며 그를 이어 높은 생활비, 빚 규모 등을 들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평균 저축 규모는 9,000불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2013년도 평균 저축 금액은 8,764불로 집계됐으며 2014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평균 저축 규모가 9,635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저축 규모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2014년도에 예상 저축 규모가 11,228불로 집계된 반면 올 한 해 여성의 경우 평균 예상 저축 규모가 7,989불이 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로는 여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로 여행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상금 마련이 43%,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사는 답변은 39%를 차지했습니다. 토니 틴티날리 BMO 지역 부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캐나다인들은 음식, 공과금 등 생활비 증가로 저축하는 것을 매우 힘겹게 느끼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생활을 빚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틴티날리 부사장은 경제 성장이 가시화되면 장기 이자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이 줄어들고 저축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공인회계사협회의 국내 가구의 저축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인들의 저축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라며 값비싼 주택과 좋은 차량 유지를 위해 저축은 줄고 대출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캐나다가 저축보다는 소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브리텍스 유모차가 손가락 절단 등의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브리텍스 차일드 세이프티사는 총 8건의 사고 신고를 접수해 21만 6천 대의 유모차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손가락 끝이 절단됐으며 또 한 명은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작품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북미 전역에서 비아가일, 비아가일 더블, BOB 모션, 싱글비 더블 등의 모델명으로 250에서 450달러에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무료 수리 도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벨 캐나다의 온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서 2만여 고객들의 개별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벨 캐나다는 2일 주말 동안 오타와의 한 서비스 공급업체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서 벨 캐나다의 22,421 소기업 고객의 사용자명, 비밀번호 및 5자리 크레딧 카드 번호가 인터넷상에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벨 캐나다 자체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일반 거주지, 모바일, 대기업 고객들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널크루 측은
벨 캐나다가 2주 전부터 웹사이트의 약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널크루 단체는 몇 주 전 트위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해킹 성공 널크루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며 바로 다음날 단체의 다음 타겟 가능성을 암시한 방금 벨 지원자들과 대화했음,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메시지를 또다시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는 한 웹사이트 측은 이번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벨 캐나다의 고객 수는 22,421명이 아닌 4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벨 캐나다 측은 관련 질문들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한 기념 조각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설치됩니다. 총 3.8m의 이 조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밴쿠버시는 오랫동안 이 조각을 설치할 자리를 정하지 못해 고심해왔으나 코도바 스트리트와 솔로우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설치 작업은 이번 주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올 봄 중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조각물의 금전적 가치는 약 50만 달러가량으로 추정됩니다. 1월 들어 다소 따뜻해지던 밴쿠버 날씨가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영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밴쿠버 시티센터 부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무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도 영상 2도 정도였습니다. 뉴스 1130의 기상 전문가 러스 레케이트 씨는 추위가 다소 잦아들면서 깊숙이 넣어두었던 겨울 장비나 감기약들을 다시 꺼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강한 햇볕이 하루 종일 계속될 것이나 추운 바람으로 인해 따뜻함을 느끼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5일은 가장 높은 온도가 0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온이 떨어지면서 분주해지는 곳이 많습니다.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밴쿠버 쉘터의 제임스 프레시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노숙인들을 위한 보호소 17곳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주로 교회 건물과 커뮤니티 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한 쉘터의 위치를 모를 때에는 211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 소치에 도착한 팀 스티븐슨 밴쿠버 시의원이 활발한 현지 활동을 보이며 소치를 방문한 목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동성연애자임을 공개한 그는 러시아 당국의 동성연애 반대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레고 로버트슨 시장을 대신해 소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첫 3일 동안 새로운 IOC 회장인 토마스 바흐의 행정관과 올림픽위원회 언론 대변인 등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슨 의원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법을 IOC 헌정에 새로이 포함시킬 것과 올림픽 유치 도시들의 프라이드 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 선출된 바흐 IOC 회장은 지난해 새롭게 추대된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수년여 만에 IOC의 수장이 바뀐 만큼 변화를 꾀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동성연애자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에게 매력적인 제안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부가 로열 콜럼비안 병원에서 5명의 장내 세균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에도 강한 저항력을 가져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슈퍼 바이러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지난해 인도 등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장내 세균을 두고 보건부는 아직 캐나다에서는 감염 사례가 많지 않으나 여행객들을 통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부의 브로드킨 씨는 대부분의 장내 세균 감염자들은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으나 신체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프레이저 보건부 관할에서 CPE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병원을 이용할 때는 특히 손해 청결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